안녕하세요. 이동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OT에 이어서 이번 시간부터 아주 실전 문제로 들어가서 설명을 할 텐데,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교재에 대한 설명을 곁들일 텐데, 그리고 좀 제 수업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암기하실 수치라든가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좀 특이하게 괄호 넣기를 이용을 해서 구성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먼저 책을 꼼꼼하게 한번 훑어보시고 또 같이 펼쳐놓으신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책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업을 할 부분은 금융과 금융시장에 관한 부분인데, 좀 머리에 쥐가 나실 거예요. 이게 고개도 좀 뻣뻣해지시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낸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정도 고통쯤은 조금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알고 나면 재밌어요. 재미있고 여러분들이 떼부자가 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식이니까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121페이지를 펼쳐보시겠습니다. 자, 121페이지에 보시면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 부분 중에서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직접이란 말과 간접이란 말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겠지만, 자, 이 거래 금융시장에서는 거래 수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접 금융 거래 수단이 있고 직접 금융 거래 수단이 있어요. 자, 이 항상 문제를 풀려고 서두르고 덤벼들기보다는 이 단어의 뜻을 천천히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어의 뜻을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아주 쉽게 그 단어 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금융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찾아가서 그 회사에 가서 내가 이 돈을 맡길 테니까 이 돈을 투자해달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를 줄래, 이런 단판을 지어서 얘기를 하실 수 있나요? 아니죠. 또 은행에 가서 이 은행을 어떤 회사에 맡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직접적인가요? 간접적인가요? 간접적이죠. 그러면 주식 같은 건 어떻습니까? 주식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화면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어요. 직접적인가 간접적인, 누가 매개하는 개체가 있나요? 없죠. 자,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신다면 간접 금융 거래 수단에는 예금과 대출, 즉 은행권을 이용을 한 그러한 거래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직접 금융 거래 수단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동시에 물어볼 수가 있겠죠. 주식과 채권 등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사고 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직접과 간접적 금융 거래 수단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기출문제도 한번 나왔던 문제이고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6페이지를 펼쳐보시겠습니다. 자, 그건 조금 복잡한 개념인데 금융시장을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 수단에 따라서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채무 증서를 주로 이제 사고 파느냐 아니면 주식을 사고 파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책을 펼쳐보셨으면은, 자, 이 개념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채무 증서와 주식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으로. 자, 왜 이런 문제가 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채무 증서라든가 주식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은 좀 낯설겠죠. 갈수록 경쟁률이 심해지고 또 지원자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은 좀 평이한 수준의 시험보다는 어떻게든 조금 틀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좀 농후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거 좀 이 부분이 중요해 보여,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 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책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 교재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훑어보시고, 예를 들어서 구석에 있는 그런 개념들, 아주 작은 활자로 되어 있는 수치 하나를 가지고도 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가 있죠.
자, 채무증서와 주식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은 전환사채와 우선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선주는 이 주식 중에서 보통주와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보통주는 뭐 일단 바로 여러분들이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지만, 우선주는 어떤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지만 나중에 배당을 하거나 할 때 우선적으로 어떤 수익을 챙겨주기 때문에 우선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환사채나 우선주나 아주 안정적인 그런 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 전환사채나 우선주는 어떤 보통주의 위험성, 내가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 손실을 많이 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과 같은 그러한 고정소득 증권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금융시장의 구분이 상당히 큰 범주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앞으로 현장에서 다루셔야 되는 금융상품들, 예금과 보험의 상품들의 큰 틀을 이루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똑같이 126쪽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인데,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대한 그런 구분으로 또 금융시장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발행시장은 뭐 말 그대로 발행을 하는 거고, 유통시장은 그런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거래가 되는, 또 매매가 되는 그런 시장을 얘기를 하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채 또는 주식을 공모 방식으로 발행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권회사에 가서 뭐 증권사 직원한테 자, 이 주식을 얼마치를 사달라, 또 팔아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할 때, 자, 경쟁률이 아주 치열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 공모 방식으로 발행할 때 그 인수기능을 누가 수행을 하죠? 자, 은행일까요? 아니면 증권회사일까요? 그렇죠. 증권회사에서 이러한 공모 방식을 주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체국이 이 사업 영역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우체국은 제1금융권, 즉 은행과 같은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얻고 있고, 그런 면에서 다양한 어떤 분야와의 연계, 사업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도 우체국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거래소 시장과 장외 시장. 자,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던 문제이지만 여전히 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교재를 좀 꼼꼼하게 훑어보시면서 4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으로는 누구누구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식, 채권, 선물 및 옵션 상품을 거래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주식이나 채권, 선물이나 옵션, 자, 이런 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 시장에는 증권회사, 그렇죠? 증권회사에서 주식이나 채권들을, 선물, 옵션 상품들을 판매를 하죠. 그리고 선물회사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선물회사 또는 선물이나 옵션 같은 그런 단어들이 또 익숙하지 않을 텐데 상당히 좀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많이 기피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야만 하는 그런 개념이죠. 자, 이번에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129페이지에 보시면 기출 확인 문제에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천천히 이게 몇 번이 답이다라는 것을 아는 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죠. 몇 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왜 답이 아닌지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은 탄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메모를 해나가시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금융거래수단에는 주식, 채권 등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금방 수업을 했던 내용이죠. 직접 금융거래수단과 간접 금융거래수단. 자, 이 개념에서는 뭐를 이해를 해두라고 했었죠? 직접이냐,
간접이냐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라고 하셨죠.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 어떤 소비자가 되어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되어서 상품을 거래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직접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주식이나 채권 등은 여러분들께서 증권회사에서 직접 현금으로 매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금융거래수단이 되겠죠. 자, 간접 금융거래수단은 뭐 했었죠? 그렇죠. 예금과 대출 같은 부분이 간접 금융거래수단이었었죠. 자, 두 번째, 만기 1년 이상의 채권이나 만기가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은 자본시장이다. 자, 자본시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시장을 나눌 때 단기 금융시장이 있고 또 자본시장으로 나눕니다. 단기와 장기로 나눈 게 아니라 단기와 자본시장으로 나누기 때문에 만기가 없다. 또 만기 1년 이상이라고 할 때는 단기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딜러, 브로커 등이 거래를 중개한 점두시장은 좀 생소한 용어들이 나와 있죠. 자, 딜러나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자, 중간 매매상들이죠. 개인일 수도 있고 또는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들이 중개한 점주시장은 장외시장으로 분류된다. 자, 이 딜러나 브로커들은 장내에서, 즉 증권회사라든가 뭐 이런 그 회사의 내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투자자들이 직접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외시장으로 분류가 되죠. 그렇다면 장외시장과 장내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딜러나 브로커들이 특수한 어떤 어떤 직종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장외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죠. 우리나라 프리보드는 채무증서시장으로 분류된다라는데 프리보드라는 말은 제3시장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할 때 뭐 시간 외 거래라든가 이런 특별한 어떤 거래를 사용을 하는 것이 프리보드 제3시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한다는 점에서 채무증서시장이 아니라 프리보드는 주식 시장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상문제, 제가 만든 예상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들을 차근차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노트에다가 여러분들만의 마인드 맵을 그려서 싱킹 트리를 그려서 이렇게 가지를 치는 그런 도표화해서 도식화하는 그런 메모하는 습관을 통해서 암기를 해보라고 하셨죠. 이걸 같이 지금 바로 푸는 것도 괜찮지만 이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는 복습을 하시고 한번 또 다시 풀어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왜 이게 정답이고 나머지가 왜 답이 아닌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인데요. 자, 채무증서 소유자는 채무를 변제한 자녀 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자녀 재산에 대해서 지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채무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채무 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소유자가 여러분들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채무를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 증서를 발행한 이 사업자가 채무를 변제한 자녀 재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채무 증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지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채무 증서 소유자는 지분권 행사라고 하지 않고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채무를 변제했다는 점에서 우선 변제권이고 지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에 틀린 답이 되겠죠. 채무 증서 소유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녀 재산에 대해서 지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주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채무 증서와 그 다음에 주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 각각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주식은 채권보다 기업 부도 발생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 좀 슬픈 이야기지만 주식시장이 막 과열되다가 갑자기 뭐 최근 중국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외 언론을 보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물론 주식을 통해서 뭐 갑부가 된 사람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소수이고, 대다수의 우리가 흔히 개미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손실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외국계 투자회사라든가 또는 뭐 기관 등을 소액 주주들이 이겨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쉽게 이해되시겠지만 주식은 위험이 훨씬 더 크죠. 자, 세 번째, 채무증서와 주식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은 전환사채와 주식이 있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 개념도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자, 네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채 또는 주식을 공모 방식으로 발행할 때 증권회사가 인수기능을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 수업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금융과 금융시장, 물론 이제 금리라는 개념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만, 자, 그 파트는 이제 뒷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고, 큰 금융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굉장히 복잡하죠. 일반적으로 크게 나눌 경우에는 제1금융시장과 제2금융시장, 3금융시장 이렇게 나누는데, 우체국은 어떤 금융시장에 해당이 될까요? 1금융시장일까요? 2금융시장일까요?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1금융처럼 보이지만, 자, 특수한 어떤 목적으로 국가에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시중에 나가시면 국민은행이라든가 또는 뭐 하나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들이, 농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민은행이나 뭐 이런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이 제1금융권에 해당하고, 우체국이라든가 뭐 증권회사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제2금융권에 해당이 되고, 여러분들이 늘 광고에 시달리고 계시는 사채업들, 대부업체들이 제3금융권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런 큰 맥락에서 금융의 어떤 상품은 크게 직접적으로 거래하느냐, 간접적으로 거래하느냐, 아니면 채권이나 아니냐, 주식이냐. 자, 이런 부분들을 큰 어떤 그 그림을 그려놓고 접근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